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어, 그런 제 회사 경쟁법 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한 결과를 책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오늘 두 분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그 강의를 시작한 지 4년이 이제 넘어가고 5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그동안 국내에서만 쭉 강의를 진행하시던 김인영 교수님이 드디어 글로벌 강의로 이제 텀을 더 넓히셔가지고 회사대학, 샹하이 회사대학에서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상해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주제가 회사 경쟁법인데, 회사 경쟁법이라는 게 좀 어떻게 들으면 좀 소외되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 회사경쟁법 연구회에서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과 그 실무적인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이야기 해줄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 공부 모임이 폭도 깊어지고 또 이 포괄하는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넓혀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심재한 영남대 교수님, 그리고 김규현 율촌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신원수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요, 그 저기 그 최선호 조교는 다시 우리 줌 주소를 줌방에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줌 주소가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요. 줌 주소 다시 좀 올려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원수입니다. 저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이제 172강 그 경쟁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 날인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안강현 사장님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경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안 하고 독과점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쉽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독과점을 한 사람이 스탠드 오일의 이제 그 록펠러인데, 록펠러가 이제 에너지 시장을 그 석유로 업스트림하고 그다음에 석유 운송하는 철도 그리고 정유 다운스트림을 전부 독점해서 장악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벌고 독점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독과점 규제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새로운 그 기술 이걸로 인해서 빌 게이츠가 이제 운영 체계를 개발해서 또 독과점의 두 번째로 돈을 벌고 이제 그 법에 저촉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경쟁을 안 하고 그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때 그 시장을 선점해서 법 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거고, 아마 트럼프 시대에도 그와 같은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처음에 이제 경쟁법에 관련해서 현실에 접한 거는 언제냐 그러면은 90년대 말에 그 석유가 이제 생산량이 한계에 부딪히고 가스는 아직 그 완전히 도래를 안 하고 그럴 때 전 세계에 있는 석유 업체들이 대형화하면서 이제 M&A를 본격적으로 했던 시절이 90년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에서의 보니까 경쟁법에 저촉이 돼서 서로 M&A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을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그렇게 합병을 하면서 결국은 EU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이제 무산이 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여러 가지 절차 끝에 지금 거의 이제 합병하는 수순에까지 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법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제일 좋은 거는 빌 게이츠나 록펠러처럼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 그때 독과점을 하는 게 가장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고 경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하는 데서는 언제 생기냐 그러면 이제 서로 내리막길에 들어섰을 때 이제 그 M&A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경쟁의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바로 공정과 경쟁의 문제가 생겨서 법에 제재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히 회사경쟁법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쟁과 공정, 그다음에 그걸 피해서 어떻게 사업을 잘할 건가 하는 거를 평생의 주제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특히 이제 법적인 오늘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호기심을 갖고 강의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안광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예, 대표님. 안광원입니다. 예, 안광원입니다. 오늘 바다 전문가 우리 포럼이 이제 172강을 맡게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제 주제들을 토론을 했고 또 그동안 우리가 그 회사경쟁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시는 심재한 교수님하고 김규현 변호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김현 교수님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중국까지 사실은 우리 해운 쪽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중국, 한국이었지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 교수님이 가서 널리 우리의 경쟁 우위를 이렇게 강의를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쟁 부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 부분들이 또 이제 중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아쉬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대련대학하고 상해대학 두 가운데를 전부 다 강의를 하게 돼서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아울러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조금 전에도 신원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독자 생존을 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은 모든 법의 기준의 틀을 두고 우리가 모든 제도에 따라서 뭐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정책을 하든 이런 쪽으로 법의 논리에 따라서 맞춰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제 모든 법의 기준이 사실은 글로벌 경영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모든 법의 테두리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 우위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전략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기준에 맞춰지면 절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지금부터는 저는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이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갈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기술과 모든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든 다음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글로벌 경쟁에서 따라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법을 뒷받침해주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그 경제에서 토론하면서 좀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게, 과연 현재 있는 우리 모든 법들이, 해상법이라든지 뭐 건조법이라든지 선박 건조법이라든지 이런 금융법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글로벌에 맞는 거냐. 뭐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이 과연 따라오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토론 부분에서 일부가 논의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하면 이 기술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법은 옛날 고전적인 법을 따라서 가는 그런 형태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싸우고 또 그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길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강의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새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거를 잘 듣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가야 할 방향들을 재현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해운 쪽에 또 우리 좌장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유창근 그 사장님 나와 계신데, 유창근 사장님도 예,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창근입니다. 오늘 그 바다 저자와의 대화 172강을 통해서 회사 경쟁법과 관련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김희영 교수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을 유 드립니다. 사장님, 선배님, 예, 예. 약간 얼굴을 약간 좀, 예,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말씀해 됐어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해운 경쟁법은 해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8년도 동맹제도 폐지를 계기로 해서 영미에서 그동안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허용했던 경쟁법상 예외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력보다는 동맹의 체제 하에서 안주했던 선사들은 몰락했고, 또 최근에는 선사 간 운임 담합은 물론 운항상 협력에도 제동을 걸려는 목적으로서 그간 5년 단위로 연장해왔던 컨소시어 블록 익셈션, 조금 후에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금년 4월 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화주 그룹들의 끊임없는 로비, 또 유럽의 경우에는 세계 9대 선사 중 톱5의 4개 선사가 유럽계의 선사인 점이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1990년대 초에 현대상선이 남태평양, 미주, 유럽을 잇는 그 라운드 더 월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유럽의 맹주였던 P&O가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는 경쟁법이 아닌 덤핑이라는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해서 진입이 저지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은 커다란 환경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준비는 사업 시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유럽의 선사들이 미국계 선사들, 시랜드라든지 APL 등의 선사들에 비해서 유럽계 피에노 네들로이드 등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경쟁법이 화두화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선사의 공동행위로 말미암아서 공정위와 다툼이 시작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 선사들에게는 한 십수년간 중요한 화두였고, 그리고 지금도 환경 규제와 함께 수익력뿐 아니라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글로벌 선사 협의체인 박스클럽 회의에서 매년 다루어지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된 책일 발간으로 계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해운 경쟁법 연구가 이루어져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도 맞추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맞추어져서 원양 선사와 근해 선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입법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교수님 아마 예, 통신이 좋은 좀 말씀 끊기신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좋은 말씀 아,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갑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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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다. 예. 아니, 우리 그 유창근 우리 사장님 경험에 우러나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최수범 박사님께서 그 2주간 있었던 일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범입니다. 자료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간 우리 공부 모임 단톡에 올라온 소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그 해운법 관련 내용들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 선박 톤세 제도 일몰제가 5년 연장이 됐다는 뉴스가 전달되었습니다. 2029년 말까지 4차 연장이 되었고, 이 법 제도는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재임 시에 2005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고 5년마다 일몰제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 외항 국적선 1,500척 선봉량으로는 그 1억 톤의 달성을 할 정도로 그 좋은 우리 해운업계에는 꼭 필요한 법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이 법제도 관련해서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해운 산업 안정과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또 또 마찬가지로 또 친해운 정책 유지로 또 우리 해운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양 강국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노력들은 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양창호 상금 부회장과 김경훈 이사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 6년 만에 131개 기업에 약 1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해진공은 다양한 사업들을 넓혀가고 있고 우리 해운 해양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항을 글로벌 탑3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총 14조 원을 투입을 해서 2045년에는 약 4천만 TU, 연간 4천만 TU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선석을 확보를 하고 최대 3만 TU 선박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확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과가 진행이 되면 이 계획이 추진되면은 부산항은 세계 탑3 항만으로 성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공급망 리스크에 큰 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께서 시차에 관한 해프닝을 아주 재밌는 칼럼을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칼럼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에 계신 최복경 소장님께서도 칼럼을 올려주셨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깊은 칼럼을 올려주셨고 이게 우주의 이 음향 진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여러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무튼 좋은 칼럼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진혜 한국 KMI 황진혜 박사님이 포럼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그 한국 크루즈 포럼이 최근에 행사를 했다는 한국 크루즈 제도약과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6일 날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에서는 최근 네 개의 명품 강의가 있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이동해 센터장님이 금융제도에 관한 내용 아주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챗GPT에 관한 아주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이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한국 조선해양의 안강원 대표님께서 이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을 아주 깊이 있고 폭넓게 강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님께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께서 국립목표 해양대학교 제70기 학군사관 후보생 임관식 축하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HMM 진로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담회는 지난 12월 4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가 되었고 상당히 폭넓은 내용들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원 동정입니다. 이미 앞서 소개가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김인현 교수님께서 중국 대전 해사대학에 이어서 상해 해사대학 객자 교수로 3년간 초빙이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에 가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를 막론하고 그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신간 출간 안내를 드립니다. 회사 경쟁법 연구 공동 저자이신 김인영 교수님, 윤세리 변호사님, 김규현님, 김건홍님, 정환님, 지수빈님, 이정욱님, 심재환님께서 회사 경쟁법에 관한 새로운 신간을 출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의 그 소식인데요. 25년 만에 법무법인 김현장으로 복귀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 박사님, 네, 마치셨나요? 네, 아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은 세월호 관한 책을 펴셨는데요. 팽목 일기라는 책을 어, 그 예, 당시 그 세월호 당시 해양경찰청 대변인을 하셨던 고명석 부경대학 교수님께서 그 팽목일기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종성 교수님의 그 우리 바다 우리 생물이라는 책을 기후위기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이야기에 부제를 달아서 이렇게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 2주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저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김현장은 법무법인은 이제 아니고 개인 사무소의 그 집합인데 그, 이제 제가 그 수목금은 이제 김현장 우리 옛날 친정에 저 나가고 월화는 좀 공익적인 일을 우리 그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큰 뭐 차이는 없습니다. 예, 더 열심히 우리 공익적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희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예, 있었던 예. 회원 저널 읽기 모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요. 조금 화면과 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신고드렸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노트 공유드려서 말씀드리면 저희 오늘 그 공부 모임에서 그 물류하고 C&I하고 이제 국제법률 분야에서 각각 이렇게 요지 발표를 주셨고요. 이제 물류 분야에서는 그 미국 항공 사업이 내년 1월 15일까지 이제 합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항만 자동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어서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 또 이제 대대적인 컴피티션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코멘트를 주셨고요. 트럼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 상원에 반자동화 갱트리 트레일이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이게 95% 자동화가 돼서 사상의 기획이 실효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가 안보 영역이나 미국 일대의 보호를 위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P&I 분야에서는 저희 박우석 실장님이 올해 제너럴 인크리스라고 하는 P&I 클럽의 보험 인상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소비율이 좀 상당해서 내년에 한 5에서 7% 정도 많이 인상할 것 같다. 많이 인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이제 잔리오 사고 때문에 대보험률이 많이 이제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리아 P&I 클럽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괄 상태가 5% 정도 될 거라고 하고, 그 이유 또한 잔리오 사고 포함 여러 대형 사고들 여파로 재보험 비용이 인상이 되고 가끔 클레임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해서 좀 불가피했다. 그로 인해서 좀 마켓에서도 좀 염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법률 분야에서는 이제 김희석 변호사님이 최근에 유엔에서 네고시에이블 카고 다큐멘트라는 새롭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별도 종류의 상한성 있는 화물 서류에 대한 좀 실무 작업반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복합운송에서는 선화증권과 달리 항공사무 운송장이나 철도사무 운송장에 대해서 유통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유통성이 있는 서류를 좀 활발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논의에서 이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선화증권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발행된 운송 서류에 의해서 유통성을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 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와 학회에 코멘트를 취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세 분야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셨습니다. 예, 김재희 변호사님.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해상법 주간 브리핑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우리 해상법 연구센터, 우리 바다 공부 모임의 큰 후원자인데, 주간 브리핑을 집중적으로 정말 신경 써서 많이 이렇게 펴고 있는데, 이게 해상법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33호 지난주에 이렇게 올렸는데, 요 올리면은 한 500명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좀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HMM의 장려를 위한 전문가 자담회, 요게 이제 12월 4일 날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네. 전문가들만 모셔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기환 한국해대 교수님께서 이제 선박금융을 대표해서 오셨고, 하영석 교수님과 한종길 교수가 물류 경영 쪽을 대표해서 오셨고, 권성원 한국해법학교 회장은 이제 법학을 대표하셨고, 안강은 이제 사장님은 선박금융 조선을 대표해서 오셨고요. 또 일본의 타쿠마 마츠다 척식대학 교수도 이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민영화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했더니 전문가들이 모두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되는데 민영화 위해서는 약 7조 원 현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큰 현금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는 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 같은 그런 공적 기관이 최대 주주가 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우리 2년 전에 매각에서 민영화를 어렵게 한 요소들, 매수액이 너무 크다든지, 그리고 유보금 그걸 사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매각에서는 뭔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매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 국가 지원이 원양 전기선사한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원양 전기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제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한 20% 정도는 지분을 정부가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MM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 컨테이너 영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다, 이제 물류업으로 더 진출해야 된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또 하는 분도 계셨고, 이 두 가지를 균형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 기관이 이제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 측에서 이제 다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그러면 산업은행이 떠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이제 그 HMM의 그 현금으로 그 이제 사서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양진흥공사 한 곳만 이제 감독 기관으로 남기 때문에 또 뭐 유리한 점이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HMM이 보유하는 유보금을 자사주 매입하면은 이제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매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또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국민기업화 하자 HMM을 이렇게 했는데, 국민기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포스코, 한국전력, KT와 같이 다수의 국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대주주가 없는 형태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또 내렸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HMM 국민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가 반드시 케어해서 그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국가가 가지고 가야 되는 기업이라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사 사례에서 우리 HMM에서 배울 게 없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원의 경우에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는데, 그리고 또 외국인 최고 경영자를 모셔왔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와 본사로부터 간섭을 적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원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마츠다 교수의 그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츠다 교수의 견해인데, CMA, CGM이 이제 어려웠을 때 이제 그 정부로부터 또 지원을 받아서 회생되었고, 그 다음에 M&A를 통해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HMM도 이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 HMM을 위한 민간 정책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게 뭐 이제 단발성으로 이런 뭐 세미나나 자담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뭐 좋게 받아들여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며칠 전에 발생한 그 충돌 그 사고입니다. 그 1년에 한 70명 가까이가 이제 그 이제 어부들이 좀 사망을 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또 사고가 이런 선박 충돌 사고인데요. 이번에 간포항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 금강호라는 배는 그 밖에서, 그러니까 동해에서 작업을 하고 간포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쪽을 향해서 270도로 항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래 운반선은 울산에서부터 이제 울진으로 모래를 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8명이 다 이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횡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태천호 그 모래 운반선이 접근하는 선박을 자기 오른쪽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 태천호가 모래 운반선이 피항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항선이 적극적으로 피항을 해야 되는데 피항을 하지 못했고, 유지선도 그 이제
협조 동작을 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 요 연안에 연근에 다니는 어선들의 그 선장 선원들은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 정규 교육, 뭐 적어도 3개월 이상 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아름아름으로 조금 이렇게 그 공부한 그 가지고 이제 선박을 운항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고 이렇게 좀 3개월 정도라도 교육이 제대로 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저희 좀 오래된 그 생각입니다.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각 수협, 단위 수협에 가서 이런 교육들 시키면은 효과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요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